대저택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제일 바깥쪽에는 두껍게 둘러선 소나무 숲이 있어서 이곳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딴 곳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적인 공간처럼 느껴졌다. 완전히 세상과 떨어진, 숨겨진 공간처럼. 그 안쪽으로는 두꺼운 콘크리트 대문과 담장, 가시철 조망이 또 한 겹 둘러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저택 전체를 빙 둘러서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윤희가 저택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안내받으며 투어를 했다. 여기가 침실들입니다. 경비들을 빼면 이 넓은 저택에는 당신 혼자 머물게 될 거예요. 어떤 방에서 자고 싶은지는 전부 당신이 골라요. 여기는 도서관이고 여기는 극장입니다. 모든 천장마다 촌스러운 샹들리에가 하나씩 매달려 있었다. 온 집안이 마치 작은 라스베이거스 같았다. 모든 방마다 과시하듯 벌려놓은 부의 상징들, 화려함 과잉. 윤희가 저택에서 보낸 첫 번째 밤, 그녀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16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 있었는데 식탁 전체가 각국에서 가져온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튀긴 새우, 생선회, 소갈비, 랍스터, 전부 다 오직 그녀 한 사람을 위해 차려진 음식이었다. 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게 많은 양, 100명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양. 하지만 그 자리에 저녁을 같이 먹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밥을 먹는 건 오직 윤희 혼자였다. 윤희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수프만 몇 모금 억지로 떠먹고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이 집에 어떤 문에도 잠금 장치가 없었다. 다른 문도 잡아당겨 봤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옷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옷들은 전부 윤희의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진 옷들이었다. 단순히 윤희는 미디움 사이즈니까 전부 미디움으로 사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완전히 그녀의 신체 치수를 재서 그녀의 몸에만 맞도록 섬세하게 재단된 비스포크 옷들이었다. 문제는 이곳이 윤희가 처음 온 집이라는 거였다. 이 집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 어떻게 그녀의 정확한 치수를 알고 옷을 맞췄을까? 그날 밤 윤희는 울다가 지쳐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선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모든 화장품들, 집에서 쓰던 스킨케어 제품들, 쓰던 메이크업 브랜드, 제품명, 색상까지 전부 똑같은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예쁘게 포장돼서 놓여 있었다. 윤희가 그 집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값비싼 선물이 하나씩 도착했다. 드레스, 모피코트, 레이스로 섬세하게 수놓은 란제리, 전부 다. 그리고 전부 그녀만 을 위에 맞춘 옷들. 오직 그녀에게만 맞는 비스포크 드레스와 코트들. 화장품, 꽃, 선물들. 저녁 식사는 늘 똑같이 20명은 먹일 수 있을 법한 거대한 만찬이었지만 그걸 마주 앉아 먹는 사람은 늘 그녀 혼자였다. 그건 지옥이었다. 그녀는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납치되어 탈출할 방법도 없는 저택에 감금된 상태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무장경비들과 수행원들의 감시를 받았다. 필요한 것은 뭐든지 한마디만 하면 바로 제공됐다. 단 하나의 조건. 여기를 떠날 수는 없다. 그녀는 그 조건 안에 갇혀 있었다. 약 5일 정도를 그렇게 감금된 채 보냈을 때였다. 도움을 주던 여성 수행원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다. 저녁 파티 초대가 들어왔습니다. 초대 받으셨어요. 빨리 준비해야 해요. 윤희는 또다시 그녀의 몸에 딱 맞게 맞춘 드레스로 갈아입혀졌다. 맞춤 드레스를 입고 벤치에 태워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거대한 사치스러운 건물 앞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내리자 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최 여사, 환영합니다. 푹 쉬셨습니까? 그는 바로 곧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 김정일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분명 죽었거나 거의 죽어간다고 남한 뉴스에서는 계속 보도해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 눈앞에 말 그대로 말짱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살이 올라있고 얼굴에 광이 돌고 자신이 저지른 납치에 대해 숨겨야 한다는 죄책감은 1도 없는 얼굴. 오히려 자신이 이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다. 도대체 왜 김정일이 그녀를 납치한 걸까? 왜 북한의 후계자, 곧 최고 지도자가 될 남자가 외국 영화가 전부 금지된 북한에서 하필 남한 영화배우를 납치한 걸까? 김정일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우리 북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마치 초대장이라도 건네듯 웃었지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최고의 남한 배우 윤희는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이 실제로 걸린 연기를 해야만 했다. 김정일, 그리고 이후 북한의 후계자를 위해 우리는 오늘 에피소드를 가능하게 해준 스폰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로튼 망고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와 국제범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단체 코리아 퓨처를 후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국내법과 국제법 아래에서 책임 추궁과 법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파트너십 덕분에 로튼 망고 팀 내의 연구진과 번역가들을 더 많이 충원하고 이런 사건들을 더 깊이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합당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다뤘던 에피소드를 다시 돌아본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는 지금 같은 영상 포맷이 아니라 오디오만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김정남이 2명의 여성에게 살해당한 사건, 그 두 여성이 그저 유튜브 몰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건을 다뤘을 때 여러분이 그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을 다시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예전 오디오만 다시 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이 영상 포맷을 더 좋아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 사건을 다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완벽히 새로운 에피소드처럼 느껴지도록 가능한 한 많이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디오만 있던 에피소드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이번은 완전히 다른 사건을 듣는 느낌 있길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추가 자료 조사도 많이 했고 소설 에임당 프로덕션도 두 번째로 정독했습니다. 저자 폴 피셔는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챕터 한 챕터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부은 게 느껴집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꼽는 인생 책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새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두 권 모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그의 책에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 더 많은 디테일과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혹시 번역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 전달된 부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윤희, 한국의 유명 영화배우 실종. 유명 영화감독 남편, 유력 용의자로 지목. 그가 했을까? 그는 말한다.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녀를 죽였을까? 몸을 숨겼을까?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그의 커리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였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질려버려서였을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영화라고 착각하고 전 부인을 납치하는 스토리까지 쓰고 있는 걸까? 신 감독은 그 모든 말이 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 역시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기자들, 언론, 지인, 가족, 심지어 경찰까지.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개인 소지품까지 전부 다 뒤졌다. 상황은 점점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기자들, 경찰들 모두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전부 아니라고 했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부인이자 당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그 여자를 당신이 외도한 건 사실 아닙니까? 윤희는 이미 영화계에서 충분히 유명한 스타였다. 둘이 결혼했을 당시 그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감독에 가까웠다. 그녀가 그의 커리어를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둘이 결혼한 뒤 그가 만드는 모든 영화마다 그녀는 주연으로 출연했다. 그녀 덕분에 그는 일약 스타 감독이 되었고 명성과 돈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그녀가 사실상 그의 주머니에 현금을 한 움큼씩 쑤셔 넣어준 셈이었다. 그런데 그는 뒤돌아서서 더 젊은 여배우를 발탁했다. 그리고 그 젊은 배우와 바람을 피웠다. 그는 나이 많은 아내를 두고 더 어린 여배우와 외도를 했고 그 관계에서 아이 둘까지 낳았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윤희의 가장 큰 콤플렉스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걸. 그걸 알면서도 그는 일부러 더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친자식을 둘이나 낳았다. 게다가 이 사실을 정면으로 이야기해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잠에서 깨자마자 신문을 펼쳐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전히 불시해 전 국민이 다 보는 신문을 통해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배신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당신 때문에 윤희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당신이 젊음과 친자식이라는 윤희가 줄 수 없던 두 가지를 다른 여자에게서 가져간 거, 그게 사실이잖아요? 신 감독은 말한다. 그래도
그게 그녀의 실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벌어진 상처 위에 굵은 소금을 한 움큼 더 쏟아붓는 사건이 있었다. 신 감독은 한때 윤희를 주연으로 찍었던 자신의 영화를 그보다 젊은 애인 여배우를 주연으로 다시 리메이크했다. 옛날 아내와 함께 만든 작품을 새 애인과 똑같이 다시 찍은 것이다. 윤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묻는다. 전 남편이자 아직 법적으로 남편인 그에게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그는 계속 말한다.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되묻는다. 그럼 부인을 배신한 것, 애인과 아이 둘을 낳은 것, 그 사실을 신문에서 처음 알게 한 건 다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너무도 잔인한 질문들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가 한 행동 자체는 도덕적으로 끔찍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신 감독은 계속 주장한다. 저는 제 아내의 실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 남았다. 직접 윤희를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 북한에서 가장 큰 정치범 수용소는 도시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더 넓다고 한다. 거기서는 거의 아무 이유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어떤 여성은 단지 식량 배급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갔다. 위쪽 간부가 배급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배급량을 넘기는 건 불법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건 규정을 어기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감옥에 던져졌다. 그녀가 만약 간부에게 몰래 더 줬다면 아마 그때도 또 다른 명목으로 감옥에 보내졌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한 명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통 3대가 함께 처벌받는다. 할머니, 부모, 아이들까지 감옥에 갇히면 그들에게 내려지는 건 끝없는 중노동과 거의 확실한 죽음이다. 그곳에서는 감시의 눈이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관계도 안심할 수 없다. 경비들은 탈주 시도를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에 따라 포상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죄수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기도 한다. 야, 이리 와봐. 내가 도와줄게. 너 억울하게 끌려온 거 안다. 내 사촌이 내 사촌이랑 아는 사이야. 내가 너를 여기서 빼내줄 수 있어. 그들은 아주 친절한 척, 정말 도와줄 것처럼 굴다가 탈출에 성공하기 직전 문 바로 앞 철문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경비탑에서 죄수를 쏴 죽인다. 그리고 그 시체를 끌고 다시 수용소 안으로 들어와 윗선에게 보여준다. 제가 또 한 명이 탈주범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식량 배급을 보상으로 받는다. 운이 나쁘게도 탈출 시도에 실패했지만 살기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그럴 경우 경비들은 다른 죄수들을 전부 불러 모은다. 그리고 명령한다. 저 위반자를 밟아 죽여라. 뼈가 다 부서질 때까지,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밟아라. 안 그러면 너희 전부 죽는다. 모든 죄수들이 차례대로 쓰러진 탈주자를 밟고 또 밟는다. 뼈가 다 부서지고 장기가 으스러지고 몸이 완전히 으깨어져 마치 땅에 퍼진 다진 고기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죽은 시체는 며칠 동안 그대로 방치된다. 도망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다른 경우에는 탈주를 시도한 죄수를 매달아 놓고 나머지 죄수들에게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게 하기도 한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얼굴의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피로 젖은 천조각만 남을 때까지 돌을 던져야 했다고 한다. 강제 낙태 역시 흔하다. 태아에 독약을 주입하기도 하고 귀찮으면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손으로 조여 죽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안심하라 고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더 잔혹한 방식으로 마치 사람의 삶 전체를 찢어밟기듯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런 강제 낙태는 임신 7에서 8개월, 거의 출산 직전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임신했다면 혹은 수용소 안에서 임신하게 되었다면 그건 그냥 죽음이 예정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애초에 임신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여성 죄수들은 밤이 되면 종종 빨래를 하라는 명목으로 끌려나간다. 그리고 경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래서 많은 여성 죄수들이 강제 낙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이 죽는 진짜 원인은 굶주림이다. 북한 수용소의 굶주림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에게 하루에 옥수수 3온스도 안 되는 양을 준다고 한다. 양념도 없이 대부분은 썩었거나 상한 옥수수,
우리가 치폴레에서 브리토볼을 시키면 위에 올려달라고 하는 옥수수 살사가 있다. 그 한 국자, 딱 그 정도. 그게 중노동을 해야 하는 죄수들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전부다. 너무 적기 때문에 죄수들은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집착적으로 찾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대부분 쥐, 바퀴벌레들이다. 운이 좋으면 경비들이 불쌍하다 생각해서 돼지 사료를 한 컵 밀어 넣어주기도 한다. 모래를 섞은 가루 같은 돼지 사료를 손으로 퍼먹으며 버틴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배가 고파요. 먹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몸 안의 영양분은 이미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표만 남은 해골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봐요. 또 다른 전 수감자는 차라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맞을 때는 이를 꽉 물고 버티기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굶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거든요. 라고 증언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죄수들에게는 얇은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영양실조, 혹한, 과로, 몸은 살아 움직일 힘조차 없지만 그래도 일해야 한다. 수용소에 따라 강제노동의 내용은 다르지만 광산, 벌목, 건설, 농사 같은 극도로 위험하고 힘든 노동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하루 20시간 동안 가짜 속눈썹을 만드는 일을 시킨다. 광산에 비하면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할당량이 있다.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심한 처벌이 뒤따른다. 참고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겉으로는 중국산이라고 붙어있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북한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일 수 있다는 것. 특히 가짜 속눈썹과 가발은 북한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거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방법이 거의 없다. 어쨌든 그 수용소 안에는 약 160명의 여성이 한 구역에 모여 살았다. 그들은 저녁마다 줄을 서야 한다. 16에서 20시간의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 경비들이 보기엔 오늘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고 느끼는 죄수들은 한 줄에서 앞으로 끌려 나온다. 그들은 곤봉에 맞고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찍히는 벌을 받는다. 아무 말도 없이 뒤에서 다가와 머리를 벽에 수차례 내리꽂는다. 그 다음 죄수들은 50명씩 나뉘어 하나의 방에 몰려 들어가야 한다. 그 방 안에서 그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은 자세로 겨우 앉을 수 있는 정도뿐이다. 그 자세 그대로 밤새 있어야 한다. 한 생존자는 말했다. 잠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미 싸늘해져 있는 거예요. 밤새 죽어 있는 거죠. 나이 많은 여성들은 정말 금방 죽어요. 어떤 죄수는 배고픔에 미쳐서 죽은 여자의 귀 반쪽을 물어뜯어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죄수들에게 감방에 쇠창살을 잡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 상태에서 그들을 실제 샌드백처럼 마구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여성은 거대한 도자기 가마 안에 집어넣어 침통 같은 열기에 실신할 때까지 가둔 뒤 기절하자 끌어내서 위식을 되찾자마자 이를 전부 부러뜨리고 손톱 밑에 이쑤시개를 찔러 넣었다. 물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시게 해 토할 때까지 고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성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어른 남자 경비 둘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서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그 일 이후 2주 동안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다. 두 자매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온 적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죄수들 앞에 끌려 나와 무거운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고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더는 들 수 없어서 통나무가 떨어지자 나머지 죄수들은 그들을 밟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짓밟으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자매를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굶겨 죽였다. 마치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듯 죄수들 모두는 그 두 사람의 살이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뼈만 드러나는 모습을 매일 지나다니며 보게 된다. 보고에 따르면 의사들이 수용소에 와서 수술 연습을 한다는 말도 있다. 돈과 자원을 아끼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죄수를 뽑아 마취도 없이 배를 가르고 장기를 꺼내보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증언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증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탈북자들이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한 죄수는 말했다. 조금만 있다 보면 어떤 비명은 고통 때문인지, 어떤 비명은 공포 때문인지, 혹은 이미 미쳐버린 사람의 울부짖음인지 가려 들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수용소에서 스트레스 자세, 고문 자세가 매우 널리 사용된다는 것이다. 듣기에는 단어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CIA 역시 과거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 프로그램에서 이 스트레스 자세를 사용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 자세란 피의자를 매우 불편하고 비자연스럽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불가능한 자세로 장시간 서 있게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 하나 남지 않지만 근육과 인대는 장기적으로 망가진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온몸은 극심한 피로와 경련으로 멈추지 않고 떨린다. 말 그대로 정신을 부수기 위한 고문이다. 그 중에는 이른바 시계 고문이라는 것도 있다. 죄수를 테이블 위에 세워놓고 지금 시각은 3시 라고 외치면 그 시각을 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시각이 불릴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걸 몇 시간 동안, 어쩔 때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한다. 대부분은 기절하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탈진에 쓰러진다. 그리고 이 고문은 경비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된다. 또 다른 스트레스 자세들로는 저울 자세, 비행기 자세, 오토바이 자세 등이 있다. 저울 자세는 이렇다. 죄수를 발끝으로만 서 있게 만들고 무릎은 굽혀 반쯤 쪼그린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게 하고 손목에 새끼줄로 묶은 시멘트 블록을 매달아 저울처럼 만들어 놓는다. 양팔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블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 순간 곧바로 맞는다. 몸은 몇 초 만에 떨리기 시작한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버텨도 온몸이 제멋대로 떨리는 걸 멈출 수 없다. 하지만 경비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기울었다는 처벌이다. 비행기 자세는 한쪽 발끝으로만 서 있게 한 뒤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올리고 양팔을 옆으로 쭉 뻗어서 마치 비행기 모양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오토바이 자세는 양발을 발끝으로 세운 상태에서 아주 낮게 쪼그려 앉게 한 뒤 앞으로 양팔을 뻗어 오토바이 핸들을 잡는 것처럼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자세를 경비가 지시하는 시간 동안 때로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유지해야 한다. 더 기괴한 점은 이런 자세 이름 대부분이 비행기, 오토바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수용소 안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행기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오토바이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씨 일가의 저택에서 일하던 어떤 북한 여성은 처음으로 남한에 와서야 바나나라는 과일을 처음 봤다고 한다. 그 정도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오토바이 이름이 붙은 고문 자세를 강요받는 것이다. 또 다른 자세 중 하나는 비둘기 자세라고 불린다. 수용소 벽에는 바닥에서 약 60cm 정도 되는 높이의 난간이 있다. 죄수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그 수갑을 그 난간에 걸어 묶어 놓는다. 그러면 완전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쪼그려 앉을 수도 없는 애매한 높이에서 반쯤 몸이 꺾인 채 걸려있게 된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자세로 음식과 물 한 모금 없이 사흘 동안 그렇게 버텨야 한다. 그 자세에서는 배설과 구토를 참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사흘 동안 오줌, 대변, 토사물이 전부 자기 몸 위로 쏟아진다. 잠도 잘 수 없다. 몸이 쉴 수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죄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오줌이 나오고 똥이 나오고 토를 하고 몸 안의 수분은 완전히 다 말아요. 그때 느끼는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규칙은 죄수들이 자는 동안에도 적용된다. 한 전 수감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움직이면 안 됐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 자세 그대로 자야 했죠.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직접 파야 한다고 한다. 어차피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어느 6번 수용소에서 한 남자는 아주 운이 좋은 호출을 받았다. 그날은 그에게 샤워를 허락해준 날이었다. 2년 동안 그 수용소에 붙들려 있으면서 제대로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를 닦을 때도 소금으로만 닦았다. 보통 샤워 시간이 주어져도 5분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샤워를 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를 감시하고 있던 트러스티, 경비들이 믿고 심부름을 시키는 죄수 보조역가 그를 좀 더 오래 두기로 한 것이다. 남자는 최대한 빨리 몸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는 언제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것조차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었다. 그때 트러스티가 벽에 기대서 주변을 살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누군지 알아요? 남자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당신, 그 남한 영화감독 신 감독이죠? 윤희 배우하고 결혼했던 그 감독. 그 말에 남자는 다리 힘이 풀릴 것 같았다. 북한에서는 외국 영화가 전부 금지다. 심지어 경비들조차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수가 심지어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알아본 걸까? 신 감독이 물었다. 방금 내 아내 윤희를 안다고 했습니까? 네, 압니다. 신 감독의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가 여기에 있었습니까? 이 수용소에요? 지금도 여기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샤워 시간이 끝나버렸다. 둘은 각자 감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신 감독은 북한의 구금시설에 끌려온 뒤 벌써 몇 년째 갇혀있는 상태였다. 그는 전 부인을 찾기 위해 북한 곳곳을 떠돌며 끌려다니고 있었다. 어떤 기록에는 그들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다고도 적혀 있다. 어쨌든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그녀를 찾기 위해 그는 북한에서만 몇 년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상한 죄수 하나가 나타나 자신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바로 이 수용소에 있었다. 고까지 말한다. 신 감독에게는 다음 샤워 시간에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1000개는 넘게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그의 얼굴을 보고 그를 알아본 걸까? 설령 남한 영화가 밀수되어 들어왔다고 해도 신 감독은 늘 카메라 뒤에 있던 사람이다. 그의 얼굴을 보고 아, 저 사람 신 감독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혹시 이건 또 다른 함정일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덫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윤희의 행방을 알고 있는 걸까? 신 감독에게는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많이 주어졌다. 그는 그 뒤로 2년 반 동안 북한 구치소에서 하루 16시간씩 스트레스 자세로 서 있어야 했으니까 매일 2년 반 동안 실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헤이먼 게임, 실사판 헝거 게임이 있다. 바로 북한의 집단체조, 마스게임이다. 1년에 한 번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환호와 공포를 동시에 내지르며 공연을 한다. 원한다면 당신도 그걸 직접 볼 수 있다. 적어도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말이다. 북한은 미국인을 받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은 돈만 내면 마스게임을 관람할 수 있다. 마스게임은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비싼 티켓값을 내고 해외 스폰서들이 객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아니다. 축구도 아니고 농구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거대한 집단 체조 공연이다.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대한 축구장 크기의 필드 위로 뛰어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완벽하게 맞춰진 군무를 선보인다. 그냥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글자를 쓰고 모자이크를 만들고 하나의 거대한 연극을 구성한다. 무대 한쪽에는 마치 숲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치자 보통은 나무 모형을 세워놓겠지만 여기서는 실제 나무 대신 나무 위상을 입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그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좌우로 이동하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숲 전체가 이동한다. 수만 개의 움직이는 점들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프로그램된 픽셀들을 보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경기장 한쪽 관중석에는 또 다른 공연자들이 앉아 있다. 그들의 역할은 카드 섹션이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보다 큰 색색의 카드 뭉치를 들고 앉아 있다.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색깔을 바꾸고 각자가 든 카드의 면을 뒤집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 김씨 일가의 얼굴, 어떤 구호, 기념일, 도시의 전경, 멀리서 보면 거의 실제 전광판처럼 보인다. 픽셀 하나하나가 사람, 인간 LED 스크린, 수만 명의 아이들이 오직 정해진 타이밍에 정해진 카드만 정확히 들었다 내렸다 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색깔을 잘못 들거나 1초만 늦어도 전체 그림이 망가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 두뇌를 공유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 카드 섹션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이다. 증언에 따르면 마스게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한다. 전체 공연자 수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마스게임의 메시지는 단 하나다. 우리는 한마음, 한 피,
한 사회다. 올림픽 개막 시기. 귀엽게 느껴질 정도의 규모다. 각 장마다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다양한 소품, 유니폼, 집단으로 글자를 쓰는 동작들이 있다. 어떤 아이들은 5살 때부터 선발되어 매일 하루 8시간, 어쩔 땐 13시간씩 연습한다. 색깔 카드 한 묶음은 그들에게 성경책이나 다름없다. 구겨지면 안 되고, 떨어뜨리면 안 되고, 흠집이 나도 안 된다. 한 관람객은 이렇게 말했다. 서커스 듀 솔레이보다 더 미쳤어요. 마치 그걸 스테로이드로 부풀려 놓은 듯한 느낌. 겉으로 보기엔 그저 화려한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게임이다.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노래하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인생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공연이 끝났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져 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불과 30cm 간격으로 빼곡히 앉아 서로보다 더 크게 외치려고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른다. 목이 쉬어버렸다면 그건 아직 충분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대가는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3대까지 하층 계급으로 굳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운이 더 나쁘면 공연 중 실수를 한 아이가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신 감독이 납치된 직후 끌려간 곳이 바로 이 마스게임 경기장이었다. 그는 완전히 홀로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수만 명의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목 주변 혈관들이 터질 것처럼 튀어나오고 기절 직전까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다리 사이로 소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 자세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금을 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 냄새가 경기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실제판 헝거게임 같은 광경 속에서 신 감독은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혼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저 거대한 군중 어딘가, 어쩌면 카드 섹션 어딘가에, 어쩌면 몸으로 글자를 쓰는 아이들 틈 속에 그의 전 아내 윤희가 같은 나라 안에 또 다른 감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둘은 납치되어 수년 동안 북한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결국 김정일에 의해 다시 재회하게 된다. 당신은 혹시 예전에 헤넷이라는 술 브랜드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였는지 아는가? 한때 전 세계에서 헤네시를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었다. 물가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는 1년에 약 400만 달러 정도를 헤네시 한 브랜드에만 쏟아부었다. 술 전체가 아니라 헤네시만. 그에게 헤네시는 일종의 일상용 양주였다. 좀 더 가볍게 마시고 싶을 때는 한 병에 15만 5천 달러짜리 샴페인을 즐겼다. 그는 수많은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방탄 기능이 있는 장갑 벤츠, 캐딜락, 롤스로이스도 있었다. 속도보트를 타기도 했고 요트, 크루즈선, 레이싱카 컬렉션, 개인 헬리콥터도 있었다. 장거리 비행을 싫어해서 개인 비행기는 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최애 이동수단이 하나 있었다. 바로 개인 방탄 열차였다. 북한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그만의 방탄 열차. 그는 북한 곳곳에 자신만을 위한 별장과 리조트를 20곳이 넘게 지었다. 정확히 말하면 리조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곳에 일반인이 머무를 수는 없다. 그냥 규모와 시설이 5성급 리조트급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추산에 따르면 그가 자신을 위해 북한 곳곳에 지어 올린 저택과 별장에 들어간 돈만 25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수입했고 모든 시계는 스위스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시계였다. 모든 거처의 실내 온도는 그가 있든 없든 항상 섭씨 21도, 화씨 71도로 맞춰져 있어야 했다. 북한 전역에 전기가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의 집 안은 항상 21도를 유지해야 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몇 분 안에 그 온도로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가 집안 모든 방에 배어 있도록 수행원들은 분주히 향수를 뿌린다. 그가 방에 들어왔는데 그 향기가 나지 않으면 아마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의 별장들에는 카지노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스키 슬로프,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까지 있었어요. 사슴을 애완동물처럼 길러두는 별장도 하나 있었고요. 지금 말하는 사람은 김정일이에요. 네, 맞아요. 김정은의 아버지이자 김정남의 아버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달라요. 자세한 건 곧 이야기할게요. 또 다른 건물 하나는 물속으로 3층이나 내려간 곳에 두껍게 유리를 설치해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틀란티스 호텔처럼요.
바닷속 전경을 파노라마로 내려다보는 그런 곳. 어떤 저택에는 지하의 길이 165피트, 약 50m짜리 수영장이 있었다고 해요. 일반 주택 수영장이 보통 20피트, 6m 정도니까 엄청난 규모죠. 김씨 일가의 지하시설은 대부분 폭탄에도 끄떡없다. 심지어 핵무기에도 견딘다고들 말해요. 지상에 있는 풀장에는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돼 마치 대형 놀이공원 같았고 그게 고작 풀장 하나였어요. 그는 물을 유독 좋아했어요. 그의 별장 상당수는 인공호수이나 곁에 지어졌고 김정일은 물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했죠. 그는 어항집이라고 부르는 파티용 건물까지 따로 두었는데 2층 무도회장에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길이 25피트짜리 대형 해수어 수족관이 있었어요. 파티마다 초대받는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김정일이 눈여겨본 사람들은 늘 불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였죠. 명단은 수시로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늘 변치 않았어요. 바로 기쁨조 위 참석이었죠. 기쁨조는 북한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로 구성됐고 김정일이 직접 선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공연조는 어항집에 와서 노래하고 춤췄고 행복조는 파티 손님들 혹은 김정일이 지목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사지를 했어요. 만족조는 김정일이 원하면 누구에게든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죠. 흥미로운 건 김정일 본인은 파티에서 그 여성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그룹 모두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노래하고 춤추고 마사지하고 온갖 일을 하도록 강요했죠. 때로는 단체 난교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있고 게임을 하다가 기쁨조 여성이 지면 사람들 앞에서 음모를 깎는 벌칙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기쁨조 선발 기준도 까다로웠죠. 키는 163cm, 5피트 4인치 이하여야 해요. 김정일의 키가 그 정도라 그보다 크면 안 된다고. 흉터나 잡티가 없어야 하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여성스러워야 하며 순결이 절대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나이는 13에서 15세. 덧붙이자면 순결한 소녀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들의 기, 에너지를 첫 상대한 사람이 흡수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실 여부는 불분명. 그래서 순결 여부를 확인한다며 끔찍한 의학적 검사를 강요당했고 상대를 치른 뒤에는 생각과 감정을 지워버린 성적 노예처럼 훈련됐죠. 예의, 태도, 마사지, 친밀 행위, 노래, 춤을 6개월간 강도 높게 교육받아요. 과정을 통과하면 최고위 층이 원하면 누구와도 잠자리를 강요당합니다. 최근에는 현 지도자의 아들이 기쁨조를 위해 해외 런제리를 200만 달러 넘게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기쁨조를 계속 운영한다는 식이죠. 숫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2,000명 정도로 추정돼요. 이들에게 선택권은 전혀 없고 보통 20살 즈음이면 은퇴합니다. 그 나이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동안 사실상 납치 인신매매를 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은 군 간부와 결혼할 기회를 얻는 것. 활동 중인 인원들은 파티마다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따르고 눈웃음을 치고 김정일이 원하면 뭐든 해야 했어요. 이 파티들은 영화 헝거게임이 캐피톨 파티 같았어요. 배불리 먹고 토하는 약을 먹은 뒤 다시 들어가 또 먹는 그 장면처럼요. 어항집의 모든 테이블과 모든 표면은 바닷가재, 스테이크, 페이스트리,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여온 곰 발바닥으로 가득했어요. 곰발은 대부분 불법이고 한 개당 $1,000 정도 수프로 끓여 먹으면 곰의 힘을 얻는다고 믿죠. 보통은 곰이 산채로 끌려와 사슬에 묶인 채 앞발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쇠막대기로 맞아 죽을 때까지 학대당합니다. 죽을 때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극대화되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미신 때문이라고 해요. 상어 지느러미 수프도 빠지지 않았죠. 어부들이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상어는 피를 흘리며 헤엄치지 못해 서서히 익사해요. 영양도 맛도 거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죠. 또한 테이블에는 병당 800에서 1.500달러짜리 헤네시가 줄지어 있었고 노란빛 술이 담긴 큰 유리병 안에는 독사가 통째로 떠 있었어요. 독사주라 불리는 술인데 뱀의 녹기, 기운, 술에 베어 마시면 그 정수를 마신다는 관념이 있죠. 맛은 비린 치킨 같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 뱀을 산채로 술에 넣어 겨울잠처럼 기절시켰다가 병을 열면 되살아나 꿈틀거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었어요. 파티에서 김정일이 질문이라도 하면 입안에 상어 지느러미 수프가 가득한 상태라도 벌떡 일어나 예, 장군님 하고 대답해야 했죠. 김정일이 앉아도 좋다고 허락할 때까지 그 자세로 서 있어야 했고요. 파티의 중심은 언제나 그였고 농담이든 취중 잡담이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법이 됐어요. 바로 뒤에는 늘 비서가 펜으로 그의 발언을 받아 적었고 다음 날이면 그 말들이 공식 지시와 인사가 되어 누군가는 좌천되고 누군가는 승진했죠.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아는 걸 보니 버르장머리 없어 보인다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로요. 한순간 전성기를 누리던 손님 이 다음 순간 감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상 다들 배우였죠. 아무도 즐기지 못하는 연극.
가끔은 식사 도중 그가 육군 하고 소리치면 모두가 씹던 걸 멈추고 눈을 크게 뜬 채 위자 아래 붙여둔 군복을 꺼내 급히 갈아입고 그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테이블을 빙빙 돌며 구보를 했어요. 곧이어 해군 하면 다시 해군 제복으로 갈아입고 또 뛴 뒤 그가 충분하다고 할 때에야 앉을 수 있었죠. 그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걸 즐겼어요. 여성 무용수들에게는 완전히 옷을 벗고 요염하게 춤추라고 명령했고 남자들은 그들과 함께 춤추되 손끝이라도 닿으면 도둑으로 간주하겠다는 위협을 들었죠. 모두들 목숨이 달린 공포 속에서 움직였어요. 어느 날 그의 파티에 자주 불리던 남자가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곳에서 본 몇 가지를 털어놓았대요. 아내는 성군의 도덕에 어긋난다며 최고 지도자에게 정중한 고발 편지를 썼고요. 당시 김정일은 아직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고 아버지 김일성이 국가의 수장이었죠. 그런데 편지는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김정일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는 다시 파티를 열고 이번엔 부부를 함께 불러 세웠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 여자는 반역자라고 선언하고 총을 들고 나왔죠. 남편이 김정일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아내를 현장에서 쏘아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파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됐죠. 또 어떤 밤엔 천장에 지름 몇 미터짜리 거대한 공, 볼을 매달아 선물로 가득 채워두고 김정일이 소총으로 쏴 터뜨리면 바닥으로 선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손님들은 먹을 것을 차지하려 서로 난투극을 벌였고 그는 그걸 즐겨보았죠. 한편 나라의 풍경은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인적이 사라진 유령 도시, 건물마다 걸린 건 최고 지도자의 초상뿐. 가로등이 없어 밤이 되면 온 나라가 암흑이었죠. 모든 사람은 성분제라는 계급 체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고 본인만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의 이력으로 신분이 결정됐어요. 해방 이전에 부모가 작은 가게라도 운영했다면 자본가 잔재라며 피가 더럽다고 낙인 찍히죠. 식량난이 오면 배급은 상위 성분부터 돌아가고 하위 계층일수록 가장 먼저 굶어 죽습니다. 수감자가 아닌 성인의 일일 배급이 11온스, 약 312g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수감자는 5온스, 약 142g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참고로 우리가 체중 유지를 위해 하루에 먹는 음식량은 대략 48에서 64온스, 1.3에서 1.8kg 정도라는데 영양가도 없는 11온스는 사실상 굶주림이에요. 사람들은 새, 쥐, 생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고 개구리는 씨가 마를 정도로 잡아먹었다고 해요. 화장실 오수통을 뒤져 소화되지 않은 옥수수 알갱이를 꺼내 먹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먹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다는 소문도 돌았죠. 4년 사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3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추정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시민에게는 위대한 수령이 초상과 그 초상만 닦으라고 주어진 흰 닭개 천이 배급됐어요. 매일 아침 초상을 닦고 밥이 없어도 지도자 덕분에 이 아침이 있다고 감사 인사를 하도록 교육받았죠. 화재나 지진이 나면 가족도 잃고 집도 잃을 수 있지만 그 초상만은 결코 잃어선 안 된다고요. 김씨 일가의 공식 순자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권력과 씀씀이로 미루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일 거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수천억 달러라고도 하죠. 정확한 수치는 영영 알 수 없겠지만요. 김왕조는 초대 지도자 김일성부터 시작되어 북한 주민들은 그를 위대한 태양이라 불렀죠. 그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고 험난한 후계 경쟁 끝에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지금 이 얘기의 중심인물이 바로 그 김정일입니다.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2011년에 권좌에 오른 그의 아들 김정은이고요. 이복형을 암살했다는 의혹은 다른 편에서 다룬 바 있으니 여기선 생략할게요. 그 시절 김일성은 여전히 권좌에 있었고 자녀가 여럿이었어요. 김정일이 유력한 후계자로 보였지만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죠. 이제 가계도를 대충 훑었으니 그들의 돈벌이 방식을 이야기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김씨 일가의 재정 운영이 마치 범죄 조직, 마피아, 위 그것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금광, 수출 공장, 사실상 무급에 가깝게 주민들을 부리는 생산시설, 물건은 해외로 나가고 수익은 가문위 금고로 들어가죠. 게다가 북한이 위조 상품의 대형 생산지라는 의혹도 많아요. 위조 담배, 위조 약품, 가짜 비아그라 포함, 그리고 위조 지폐까지 한때 미국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꽤 정교하게 찍어냈다는 의혹도 있었죠. 심지어 아편,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같은 마약 거래와의 연계설도 떠돌았고요. 당시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김정일은 이런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단 하나의 자리만이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최고 지도자. 전설에 따르면 그는 생후 3주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죠. 생후 3주에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걷고 생후 8주에 말을 하고 평균 아이들이 걷는 건 10개월, 말하는 건 15개월 무렵이죠. 3살엔 교실로 들어가 일본 지도에 먹을 찍어 문지르는 순간 바로 그 지역에 태풍과 허리케인이 몰아쳤다는 이야기, 10살엔 유격전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웠다는 이야기,
첫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 11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참고로 타이거 우즈는 커리어 통산 홀인원이 20번. 이런 전설은 북한 아이들이 글씨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일찍부터 주입되는 이야기예요. 진실이든 아니든 좋은 이야기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죠. 현실의 김정일은 많은 증언에 따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평균이라 불렸을 거라는 말도 있죠. 권위를 싫어하고 툭하면 성질을 부리고 공부엔 관심 없고 온종일 전용 극장에 틀어박혀 영화를 보며 파티만 벌이기를 즐겼대요. 그는 말 그대로 영화광이었어요. 북한에선 외국 영화 시청이 금지라 적발 시 최소 5년의 가혹노동형을 받는데 김정일에게만은 예외였죠. 그가 처음 벌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국 영화를 밀수해 들여오는 구출작전 100호였어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온갖 나라의 영화를 들여왔죠. 번역가, 자막가, 더빙 성우, 편집자, 행정인력 등 250명 규모의 조직이 붙었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소장 컬렉션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몰래요? 네, 몰래. 그 많은 직원들은 법을 어기고 외국 영화를 본 셈 아니냐고요? 아니요. 영화 한 편을 500개 조각으로 쪼개서 오디오만, 비디오만, 혹은 둘 다 있는 클립으로 나눠 각자 분할 번역을 시켰어요. 누구도 영화 전체를 알 수 없게. 그는 선전영화 스튜디오의 수장이 됩니다. 겉으로는 아버지가 건네준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중요한 위치였어요. 당시 남북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고 영화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 영화가 국제무대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때 북한은 상대적으로 뒤처졌어요.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특별한 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 재능이 뛰어났다는 근거는 거의 없지만요. 7살 때 배우의 어깨에 눈이 쌓이지 않으니 면솜 대신 소금을 써라 같은 촬영 지적을 했다는 신동 일화도 반복해 주입됐고요. 김정일은 영화로 선전을 강화합니다. 1천만 피트 규모의 스튜디오, 할리우드 모든 스튜디오 부지보다 크다는 를 만들고 영화인 전용 백화점까지 열어 배급으로는 못 구하는 옷이나 때때로 초콜릿까지 사 먹게 해줬죠. 그 덕에 그는 차기 지도자로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영화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미래의 북한을 꿈꾸게 하는데 선전영화만큼 빠르고 싼 도구가 없었죠. 책과 강연은 느리고 비싸요. 한 사람당 책 한 권을 돌리는 것도 큰 비용이 드는데 영화는 영사기를 들고 마을마다 이동 상영을 하면 끝이었어요. 상영이 끝나면 비판 시간이라는 걸 열어 누구도 감히 비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메시지 이해도 점검을 했고요. 이 모든 건 김정일의 아이디어였고 효과는 확실했어요. 영화마다 김일성은 인류 최고의 존재로 그려졌고 수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됐죠. 김일성은 매우 만족했고 후계 구상의 아들의 영화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 감독들이 그렇듯 여주인공 스캔들 뒤따랐죠. 신상옥 감독처럼요. 그는 주연 배우를 사랑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에는 자동차가 3천만 인구 중 3만 대 남짓. 그것도 모두 국가가 하사한 차량뿐이었죠. 길에 차가 거의 없는데 어느 시골 마을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나자 H라고 부를 여성이 고개를 내밉니다. 거기엔 장갑 벤츠 옆에 선 후계자 김정일이 서 있었죠. 타, 명령형이에요. 그녀가 재킷을 집어들고 뒷좌석에 앉아 북한에서 두 번째로 권력 있는 남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 아버지도. 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 내 언니가 지금 내 첫 아이를 낳는다. 배우 심, 언니는 김정일의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동생과 혼동주의. 김정일은 아버지에게 절대 들켜선 안 됐죠. 최적의 정략 결혼이 아니었고 배우는 이미 결혼의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스캔들이 드러나면 후계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차 안에서 불 꺼진 병원을 올려다보며 창문 불빛 깜빡임 횟수로 아들인지 딸인지 신호를 받기로 했어요.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는 숫자를 세었고 아들이라는 신호였죠. 그 아이가 바로 김정남이 됩니다. 훗날 후계 경쟁의 다음 라운드에서 김정남은 유튜브 몰카 촬영인 줄 알았던 두 여성의 손에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당하게 되죠. 김정남은 한국 코미디언을 무척 좋아했는데 TV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김정일은 전국에서 그 코미디언을 닮은 사람을 찾아 강제로 성형시키고 말투와 제스처를 훈련시켜 라이브 공연을 시켰죠. 물론 그 가짜는 공연이 끝나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어요. 당시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대회비였으니까요. 무대에 선 가짜를 본 아이는 아버지와 가짜를 번갈아 보다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짜 아빠야, 가짜. 김정일은 얼굴을 굳히며 치워 라고 했죠.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진짜를 납치할 걸 그랬다고. 사실 납치는 그들에겐 낯선 수법이 아니었어요. 북한엔 납치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정부와 무관한 평범한 민간인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가출이니 범죄니 하며 사건을 덮었죠. 그러나 배우엔 김정일이 있었어요. 그는 제임스 본드 영화를 다큐드라마쯤으로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서구의 스파이가 인지를 잡고 납치하고 암살하고 돈을 털어가는 이야기들. 그가 보기에 서방은 실제로 그런 짓을 했고 자신만 소외된 셈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겁니다. 나중엔 나는 시키지 않았다. 부하들이 애국심에 과잉 반응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지만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런던, 코펜하겐, 오슬로, 홍콩, 마카오, 베이루트, 세계 곳곳에서 납치가 일어났어요. 한국이 가장 많고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는다는 추정이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한국 해변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한꺼번에 실종된 일이었죠. 당시 당국은 안타까운 익사사고로 종결했어요. 가족들만 아니야, 살아있어 라고 믿었고 세월은 흘렀죠. 20년 뒤 그 5은 북한의 스파이 학교에서 발견됩니다. 왜 납치했냐고요? 북한은 해외 잠입 요원을 현지인처럼 만들기 위해 현지의 말투, 문화, 밈, 옷차림, 심지어 신용카드 쓰는 법까지 납치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위장 신분을 주고 각국 도시에 잠입시켰죠. 산중에는 스파이 학교가 있었다는 1차 증언도 나옵니다. 지하 40피트 높이의 방호 터널, 서울과 주요 해외 도시의 축소 모형, 청와대 같은 중요 시설의 디오라마, 이 모든 곳에서 납치된 외국인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퍼즐 조각이었죠. 한반도에는 모두가 아는 명산이 있어요. 하지만 분단으로 그 산, 백두산은 북한 땅이 되었죠. 전설에 따르면 김정일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혹한의 겨울, 살인문 너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숲속 오두막에서 그의 어머니가 산길을 맞았고 아기가 태어난 순간 천둥번개가 먹고 쌍무지개가 떠올랐으며 하늘의 새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자 산중의 전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그 출생의 산실 오두막은 지금도 성지처럼 보존되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학습하도록 되어 있죠. 신 감독과 최 씨도 따로따로 그곳에 끌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좀 구우됐어요. 수십 년의 폭풍우와 전쟁을 견뎠다기엔 너무 새 것 같고 놀이공원 세트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둘은 속으로 이게 진짜라고? 하며 의심했지만 인도 요원들은 믿게 될 겁니다. 라고 강요했죠. 현장 학습이 없을 땐 미술관으로 끌려가 미 제국주의자가 북한 아이들의 가죽을 벗기고 아기들을 모닥불에 던져 구워 먹고 두피를 벗겨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림을 보게 했어요. 또 다른 한편에는 김씨 일가를 찬양한다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죠. 사실 가짜 신문 선물처럼 만든 유머 상품과 흡사한 것들이었어요. 둘은 와, 네, 그렇군요 하며 말문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장 학습이 끝나면 몇 시간씩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편지를 쓰게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 수백 전투에서 무패의 영웅, 미제에 굴하지 않는 지도자, 우리 민족의 빛 같은 말로 10페이지를 채워야 했고 이런 편지를 쓸 특권에 감사하라 는 지시가 뒤따랐죠. 길 가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예, 우리의 사랑하는 혁명적 지도자의 가르침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나라. 또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비참하게 산다고 들었어요. 남한은 매일 120명이 실종되고 교통사고와 건물 붕괴가 일상이며 미군이 남한 병사를 표적으로 사격하고 골목에서 모녀를 성폭행하며 어린 소년들을 노예로 키운다고요. 하수도는 미국 오물로 넘쳐나고 남한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느라 허리가 휘어진다는 식의 선전이었죠. 남쪽에서 살아본 두 사람은 그게 헛소리란 걸 알았지만 반박은 무의미했어요. 세뇌는 질문과 토론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김정일은 두 사람이 충분히 길들여졌다고 판단하자 마침내 그들을 제외시키기로 합니다.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북한에서 지내던 어느 밤 최 씨는 또다시 어항집 파티 테이블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테이블을 빙빙 도는 진풍경을 보며 흥미도 자극도 일도 없는 그 시간. 그런데 그날 밤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김정일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흐뭇해 보였거든요. 한 손님이 최 씨의 팔꿈치를 붙잡고 말해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설마요. 행복이란 말을 들은 지가 몇 년인데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접시만 바라봤죠. 그러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고개 들어요. 특별 손님이 도착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깡마르고 핏기 없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그 얼굴은 남편, 신 감독이었어요. 어쩌다 저렇게 됐지? 왜 여기에? 살아는 있는 거야?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한편으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미묘한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유령을 마주한 듯 천천히 다가가자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회의 장면이라며 박수를 쳤고 김정일은 생애 최고의 만우절 장난이라도 친 듯 호탕하게 웃었죠. 그는 신 감독을 한쪽에 최 씨를 다른 쪽에 세워 사진을 찍게 하고 진정하게 남조선 신문에 실릴 일은 없으니 라며 등을 철썩 두드립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훔쳐보며 혹시 저 사람이 먼저 길들여진 건 아닐까 하고 의심했어요. 저녁이 끝나자 김정일은 두 사람이 같은 별장에 머물라고 했고 재혼식을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두 사람도 서로 곁에 있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상대가 진심으로 김정일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방문을 닫고 바깥 경비병들의 기척이 사라지자 침묵이 흘렀어요. 신 감독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 세뇌됐어? 둘은 그 말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할 말은 산더미였지만 모든 곳에 도청이 달린 나라예요. 뒷마당을 산책하며 혹은 욕실 수도꼭지를 모두 틀어놓고 구석에서 속삭이듯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홍콩에서의 납치를 털어놓았어요. 이혼 이후 파워커플 이익 깨지며 둘의 영화사도 기울었고 일거리가 드물어졌죠. 그때 홍콩 투자자가 감독 제의를 했고 대면 미팅을 요구했어요. 신 감독은 수상하다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최 씨는 그가 질투해서 그러는 줄 알았죠. 신문은 그의 불륜과 어린 신인과의 스캔들을 물고 늘어졌고 그가 자신의 독자적 성공을 못마땅해 한다고 여겼어요. 홍콩에 간 그녀에게 릴리라는 현지 가이드가 붙었고 12살 딸을 데리고 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해변을 거닐다가 모터보트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긴 가발을 쓴 건장한 외국인 남자들이 뛰어내려와 그들을 낚아채 배에 태웠어요. 그녀는 강도나 해적에게 습격당한 줄 알았죠. 배가 깊은 바다로 미친 듯 달리는 사이 위를 올려다보니 릴리는 담배를 피우며 바람을 즐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조선 사람이니까. 남한에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부르지만 북한은 조선이라 하죠. 배에는 주변국 국기가 잔뜩 실려 있어 영해가 바뀔 때마다 바꿔 달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이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이동 납치임을 깨달았죠. 그녀가 바다로 뛰어들려 하자 가발 남자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선실로 끌고 가 약물을 주입합니다. 8일 동안 비몽사몽, 배가 흔들릴 때마다 눈을 뜨면 벽 너머로 김일성 초상이 내려다 보였어요. 신 감독도 같은 배에서 같은 초상을 봤다고 했어요. 그는 최 씨가 홍콩에 다녀오겠다 고 남긴 게 마지막 연락이었는데 그 뒤로 실종되자 경찰과 언론은 그를 범인 취급했죠. 신 감독은 홍콩으로 그녀를 찾으러 갔고 그때 안내를 자처한 사람이 릴리였어요. 릴리는 사실 북한 국적자였고 둘의 오랜 동업자였던 케브 씨 역시 북한 간첩이었습니다. 케브는 투자자를 안다 몇 최 씨를 홍콩으로 유인한 장본인이자 신 감독 납치의 실무자였죠. 홍콩에서 신 감독을 도운 유일한 친구가 결국 그를 배신의 같은 방식으로 납치한 겁니다. 엉성한 긴 가발을 쓴 사내 넷이 덮쳐 얼굴에 자루를 씌우고 거의 전신을 자루로 감싸 코 부분만 칼로 찢어 숨만 쉬게 한 뒤 클로로포름을 뿌려 실신과 각성을 반복하게 했어요. 북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은 이미 그의 취향으로 완벽히 채워져 있었죠. 즐겨 쓰던 화장품과 스킨케어, 셔츠 소매 32인치, 칼라 16.5인치, 치수까지 딱 맞는 옷들이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여자가 냉면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냉면을 제일 좋아하신다 들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신 감독은 두 차례나 중국 쪽으로 탈출을 시도했어요. 반면 최 씨는 끝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우울했어요. 감금된 채로 우울했죠. 탈출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해본다고 해도 남쪽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신 감독은 달랐어요. 그는 계속 시도했어요. 둘 다 위험했고 둘 다 끔찍하게 졸렬한 계획이었지만요. 한 번은 자신이 갇혀있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경비병의 메르세데스를 훔쳤어요. 그가 차를 훔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북한에는 차를 모는 사람이 너무 적고 차를 만져볼 기회가 있는 사람도 너무 적고 차를 훔친다 한들 팔 곳도 숨길 곳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차에서 내릴 때 키를 그냥 꽂아둔 채로 다녔던 거죠. 경비병도 키를 꽂아두었고 신 감독은 집을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중국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결국 도랑에 들이받고 말았어요. 북한엔 제대로 닦인 도로가 많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가 중국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닌강으로 뛰어들어 남쪽으로 헤엄쳐 가야겠다는 새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나쁜 계획이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이닌강은 죽음의 강이라고 불려요. 수많은 시신이 그 강을 따라 남측으로 떠내려오기 때문이죠. 그 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흘러 DMZ선을 가로지릅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하면 한반도 한가운데에는 비무장지대 DMZ가 있어요. 남과 북을 가르는 165마일 길이, 약 2.5마일 폭이 무인지대죠. 지뢰받치고 남북 양측으로 무장병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뛰면 쏩니다. 다행히 그는 물에 뛰어들지 않았고 대신 기차를 발견했어요. 차연면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 오히려 반대 방향, 즉 중국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차 지붕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결국 붙잡혔죠.
그는 감옥에 던져졌고 풀려나자마자 또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심리전이었어요. 감금된 집 벽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 생각했죠. 여기 안에 오래 숨어 있자. 그동안 놈들은 중국과 남쪽 국경까지 가서 날 찾을 거야. 그때 빠져나가면 의심을 못하겠지. 그런데 그들은 그때 영화를 찍고 있었던가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이 시기는 순전히 세뇌 기간이었어요. 집에 가둬놓고 원하면 뭐든 단 외부와의 접촉이나 탈주 위험이 없는 선에서 다 대주었습니다. 몇 끼마다 바닷가재 꼬리 25개? 가능합니다. 김정일은 그들이 수업을 성실히 듣고 세뇌에 걸리고 도망만 시도하지 않으면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그 뒤에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게 하는 거죠. 김정일은 극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완전히 북한 편이라고 확신하기 전에는 카메라 같은 장비를 넘겨주려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신 감독은 그때 탈출을 시도했고 곧장 붙잡혀 2년형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감방에서 절대 못 나갈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감방벽에 새겼습니다. 여기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가 잠깐 끼어듭니다. 광고톤, 올여름 큰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제 시누이가 결혼을 해서 중국 쪽 가족들을 많이 만나야 해요. 미국에 사는 중국계 친척들과 대화하는 데는 제 만다린이 그럭저럭 통하지만 중국 현지 레벨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계속 매일 로제타 스톤으로 공부하기로 했어요. 로제타 스톤은 영어 번역을 전혀 쓰지 않고 이머전, 몰입 방식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단계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단어 오른쪽 화살표 구 오른쪽 화살표 문장으로 게임처럼 진행돼서 학습이 즐겁죠. 제 최대 고민은 발음이었는데 트루 액센트 기능이 발음을 즉시 피드백해주니 너무 좋아요. 남편한테 매번 물어보기 부끄러웠거든요. 요즘은 남편이 제 발음을 칭찬합니다. 앱 정보, 할인 코드, 지원 언어, 오프라인 수강, 프로모션 링크 안내. 또 다른 얘기, 광고톤. 구독 취소 깜빡해서 돈 세는 거 짜증나죠? 로켓머니는 원치 않는 구독을 찾아 취소해주고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요금 협상까지 대신해 줘요. 최대 20% 인하 시도, 월별 지출 대시보드, 커스텀 예산, 500만 사용자, 총 5억 달러 절감.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취소 링크, 프로모션 문구. 그러나 신 감독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 고문 같은 감옥살이는 시작일 뿐이란 걸.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죠. 나쁜 영화, 정말 나쁜 영화. 그가 최 씨와 함께 억지로 안 잡아야 했던 북한 영화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글꼴만 바꿔 포장한 듯한 영화들. 반복, 피상, 형편없음. 몇 번을 더 김씨 일가가 영웅으로 등장하고 모두가 조국과 수령을 위해 죽어야 하죠. 왜 모두가 구세주김을 위해 울고 그를 위해 죽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연출, 앵글, 소품, 특수효과 모든 게 신감독의 속을 뒤집어놨어요. 합리성도 효율도 없었죠. 영화 속 사무실 장면이 나오고 다음 장면이 거리 세트, 그리고 또 사무실이면 보통은 사무실 세트에서 필요한 장면을 한 번에 찍고 넘어가잖아요. 북한은 시나리오 순서대로 촬영했어요. 사무실 세트를 짓고 2초 찍고 허물고 거리 세트를 짓고 2초 찍고 허물고 다시 사무실 세트를 지어 2초 찍고 배우가 촬영 중간에 감옥에 끌려가면 대역을 구하거나 수습 촬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배우 분량을 통째로 도려내 공개합니다. 줄거리는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투성이가 되죠. 서구 인물이 나오면 한국 배우에게 온몸에 흰분을 바르고 가발을 씌워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한국어를 하게 했어요. 혹시 진짜 외교관이 북한에 아이를 데리고 오면 김정일이 그 아이 좀 1시간만 빌려도 되나? 하고 묻고 아이는 하루 종일 가발과 위상을 갈아입으며 악당 외국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외교관이 싫어했냐고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북한 영화가 국제적으로 상영되는 일은 드물었으니 어차피 안 나간다고 여겼을 수도 있죠. 남한, 일본, 미국은 반드시 비 내리는 밤으로만 묘사됐어요. 햇볕 금지. 게다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가 딱 한 군데씩이라 남한 배경은 언제나 그 한 거리에서만 촬영됐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장애를 지닌 설정이어야 했고요. 그런데 북한 시민들은 우리 영화 산업이 세계 최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고 비교할 외국 영화를 볼 수 없었으니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김정일은 자기 백성 설득은 쉽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세계는 그의 영화를 비웃었습니다. 서방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인정을 갈망했죠. 그게 그가 배우 최은희와 감독 신상옥을 납치해 목숨 걸고 더 나은 영화를 만들게 한 이유예요. 그는 세계에 내놓을 미국급 영화를 원했어요. 여전히 북한을 훌륭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는 담고 싶었지만 순수 선전물처럼 빡빡할 필요는 없다고 봤죠. 대상이 북한 주민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북은 문화 수출이라는 이름의 소프트파워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문화는 곧 경제였어요. 이제 김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은 신최 두 사람은 진짜 좋은 영화를 만들려 했습니다.
김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바로 이때 그들이 제외했고 강제로 북한 영화들을 복습한 뒤 김이 위도를 털어놓았어요. 그래, 너희를 데려온 건 영화 때문이야. 너희는 북한을 사랑하고 나도 북한을 사랑하고 그러니 영화를 만들자. 미친 듯한 예산을 줄게. 원하는 대로 해.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탈출을 준비합니다. 첫 단계는 보험이었어요. 자신들이 납북되었음을 증명할 자료. 2024년인 지금은 북한으로 자진 월북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2023년에 실제로 미군 병사가 DMZ를 뛰어넘어 북한으로 도망친 일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남북 어느 쪽이 옳은 곳인지 저울질하던 공기가 더 짙었고 남한에선 북주민과의 비감시 접촉, 형제든 부모든 상관없이 이 반역으로 처벌되던 때였죠. 두 사람이 북한을 탈출한다 해도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꼴이 될 수 있었어요. 남쪽에서 반역죄로 잡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 월북이라 의심받을 수도 있었죠. 결론, 전 세계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 했어요. 김저일의 음성 녹음, 당시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정보기관은 없었습니다. CIA든 남측 정보든 모두가 탐낼 테이프. 그걸 쥔 자에게는 망명과 신변보호의 문이 열릴 거였죠. 그들의 보험은 김저일의 음성 첫 공개였어요. 은둔 왕국의 통치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열쇠. 물론 계획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김은 나라에 편집증을 심어놓은 사람이지만 본인 역시 똑같이 편집증이었어요. 나라 전체 밑으로 터널을 뚫어 방공호 겸 이동로로 쓴다는 말이 나왔고 스탈린이 선물했다는 방탄열차로 위성 감시를 피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추적도청 도감청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서둘 수 없었어요. 영화 장비로 받은 녹음기를 소품처럼 쓰는 법을, 영화 대사를 리허설하듯 수없이 연습했죠. 저녁 식탁에 앉는다. 최 씨가 크로스백에서 립스틱을 꺼내는 척 딸깍. 녹음이 시작된다. 가방을 무릎 위에 살짝 두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 목소리가 뭉개지지 않게 온몸의 미세한 동작까지 훈련했어요. 말 그대로 생사의 게임. 북한에는 보상이란 게 없어요. 오직 처벌만 있을 뿐. 가족 중 누가 탈북하거나 자살해도 전 가족이 수용소행. 화재에서 자식은 구했는데 김씨 초상을 태웠다? 수용소행. 김씨가 있는 회의에서 졸았다? 사형. 서구 소설을 읽어도 K드라마를 봐도 사형. 당시 북한 최고의 여배우로 사랑받던 웬디, 가명,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배우였죠. 그녀가 나온 영화에는 늘 김저일의 손길이 닿았고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감독인 남편이 있었지만 웬디는 사랑에 쉽게 빠지고 위험한 관계를 맺곤 했어요. 외롭고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손잡는 것조차 눈총받는 나라에서 그들의 만남은 결국 재앙이 됩니다. 일본계 조선인 남자, 부유한 일본 사업가의 아들, 가 북한에 와 일을 하다가 웬디에게 집요하게 구애했고 그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숙소도 호텔도 안 돼요. 허가가 필요하니까 남은 선택지는 그의 메르세데스뿐. 공원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가 겨울밤 창문을 닫고 히터를 켠 채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웬디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구했어요. 하지만 김씨 정권을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도왔던 큰손의 아들이 죽은 사건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됐죠. 게다가 웬디에게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김정일. 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웬디가 완전히 회복하자 가족 친지 동료들이 대규모 사격장으로 끌려갔어요. 5,000명이 운집했고 곧 큰 쇼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만 흘렀죠. 수감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에 자루를 씌운 채 나무 기둥에 묶여 나왔습니다. 북한 수감복은 피가 번지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디자인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루가 벗겨지자 웬디였어요. 가족들이 광장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조준 사격, 첫 탄은 가슴, 밧줄을 꿰뚫어 그녀의 상체가 관객에게 인사하듯 앞으로 무너지고 두 번째 탄은 머리. 한 탈북자는 겨울철 근거리 총살에서 머리 상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걸 많이 봤다고 했죠. 세 번째 탄은 다리, 하체를 묶은 줄을 끊고 그녀는 단상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신은 자루에 담겨 산으로 옮겨졌고 야짐승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곧 경기장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단 3명이 행운의 아이만이 웬디를 죽인 탄피를 기념품으로 들고 나갈 수 있었죠. 김정일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묘하게 호감을 사요. 원하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기분이 좋을 땐 정말 잘해줍니다.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집안 창문이 다 흔들릴 정도예요. 낭만적이면서도 극단적이고 가혹하고 궁극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 최 씨 말로도 그가 때로는 자신을 스승대하듯 공경하다가도 전 남편 신 감독이 결혼 중에 잤다는 젊은 여배우들을 큰 소리로 늘어놓곤 했대요. 그는 권력을 갈망했고 모든 일을 은밀히 조직하고 은밀히 집행했죠. 아버지 김일성 곁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에 도청을 심고 처음엔 선물로 회유하고 안되면 약점으로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돼지처럼 거꾸로 매달아 불에 그을리는 고문으로 굴복시켰다고요. 아버지 주변의 촉수를 하나하나 잘라 결국 아버지에게 남은 사람은 아들 김정일뿐이 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신최 두 사람이 이겨야 했습니다. 영화 때문에 그들은 동유럽, 물론 사회주의권 내한에서 출장을 허락받기 시작했어요. 경호원 20명, 호텔은 반드시 연결문 방 배치. 그래도 북한 밖 공기가 없죠. 동유럽 어느 도시에서 미국 대사관을 스쳤을 때 최 씨는 전력 질주하고 싶었지만 신 감독이 말렸어요. 지금이 아니야. 주변에 잠복 경비가 몇 명일지 몰라. 그들은 몇 년을 동유럽과 북한을 오가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전을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죠. 북한에는 백성과 수령 사이의 사랑만 있었으니까요. 김도 좋아했어요. 유럽 영화 같다. 국제 인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가 좋아한 이유는 영화로 세계적 칭송을 받기였지만요. 예산은 연 850만 달러. 인력은 북한 전체에서 무상 차출 가능. 바람 효과가 필요하다고 하면 헬리콥터를 띄워주고 눈이 필요하다면 스태프 전원을 백두산으로 실어보내 눈밭에서 찍게 했어요. 열차 폭발 장면 얘기를 하다가 신 감독이 스케일 모델을 폭파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자 김은 왜 진짜 열차를 안 터뜨려? 그게 더 쉽지 라며 다음날 실제 폭약 장전한 열차를 통째로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렇게 그들은 7편을 만들었고 북한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뮤지컬, SF, 무술, 그리고 마지막 작품 풀무치, 가디, 북한판 고질라. 완벽히 선전해서 자유로울 순 없었지만 적어도 탈출구였어요.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의 한 영화평론가, 부다페스트에 잠시 머무르던 그가 같은 시기 그곳에서 촬영 중이던 두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려면 평론가 시상식 관계자와 접촉을 피할 수 없었죠. 물론 철저히 감시된 접촉, 호텔 연결문 너머 방에는 경호원이 대기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 북한 영화 좀 리뷰해 달라는 명분으로 그를 방으로 불러들였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크게 주고받다 모서리로 끌고 가 녹음기와 사진을 그의 주머니에 밀어넣습니다. 절대 비밀이에요. 6개월 동안 이걸 보관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소식이 없으면 일본과 한국 언론에 모두 넘겨주세요. 평론가는 겁먹은 눈치였지만 설명할 시간과 사치는 없었어요. 모든 건 테이프 속에 있었죠. 테이프에는 김정일이 두 사람을 납치했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탈출하지 못하면 뉴스로 터지고 그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5개월 뒤 부다페스트에서 그 평론가를 만난 지 5달쯤 되었을 때 뉴스가 터졌습니다. 홍콩에서 실종된 신상옥 최은희, 북한에 의해 납치, 북한, 영화로 남조선을 공격, 녹음 테이프는 서울의 친척에게 비밀리에 전달됐고 아빠카의 신최가 김일성 생일헌정 영화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까지 뒤섞였죠. 두 사람은 끝났다고 느꼈어요. 김정일은 그들을 살려둘 리 없다고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인 채 받았어요. 김이었죠. 수습해. 너희가 처리해. 동유럽을 더 다녀와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온 거라는 걸 모두에게 납득시켜. 김정일은 자신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편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믿고 있었고 신최가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 배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겐 그의 높은 톤의 빠른 말투 일부만 공개돼 있어요. 모든 오디오가 공개된 건 아니고 CIA가 보관 중인 걸로 알려져 있죠. 대략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조선이 우위에 있다. 그들은 필사적이다. 여긴 다르다. 다 주어지는 시스템이라 배우들이 성장하지 못한다. 노력만이 열쇠다. 우린 뒤처졌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리니 내가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체제 비판이 되어 문제가 된다. 영화 제작은 도전이 없다. 스태프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만든 장면을 반복한다. 또 밖에 나가면 여기가 더 자유롭다고 말하라. 남쪽은 자유도 민주도 없다. 반공일 뿐이라고 말하라.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라. 우리의 영화 산업을 선진국보다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 강제로 끌려왔다 보다는 낫잖아. 같은 주문도 했죠. 음악. 그 뒤로 신최는 자발적 월북자 연기를 했어요. 북한 영화계는 돈이 많고 지원이 막강하고 검열이 적다고 말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배신자로 보았고 위심은 최 씨의 과거로 더 증폭됐죠. 전쟁 중 북측 병사들과의 관계 소문, 남으로 내려와 미군 고위 장교의 정보가 되었다는 소문, 모두 그녀를 양다리로 규정했어요. 그런 사람이면 북으로 넘어갈 법도 하지. 사람들은 그녀가 20세의 유명 촬영 감독, 41세과 결혼했고 그가 전쟁 후 장애를 입자 그녀가 더 젊고 잘나가는 신 감독에게로 떠났다는 스캔들만 보았죠. 그 남편에게 일상적 폭행 성폭력이 있었고
그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하루 20시간씩 일해도 돈은 다 탕진됐다는 사실은 보지 않았어요. 전쟁 후에도 그녀는 톱스타였지만 생활은 늘 빈곤했고 잠은 하루 1시간 남짓. 어느 날 무대에서 대본에 없는 쓰러짐을 보였을 때 객석의 신감독이 무대로 뛰어올라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내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했는지 서로의 영화 만드는 능력을 더 사랑했는지 가늠하기 어렵죠. 명성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영화 자체에 미쳐 있었어요. 둘은 신필름을 세웠고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영화 스튜디오였어요. 신이 만들고 최가 주연하는 공식은 대성공이었지만 도덕성 논란으로 욕을 먹기도 했죠. 그러나 실력은 부정할 수 없었고 관객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청와대에도 불려다녔고 신은 최고 출연료를 아내에게 지급했으며 모든 제작에서 최는 동등한 파트너였죠. 내가 만드는 영화에는 당신이 반드시 있다. 그게 그의 사랑이었고 최는 입양한 두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내리막은 신이 불륜이 시작이었는지 독재자의 검열 광풍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검열은 날씨가 형편없다는 대사조차 반사회적이라며 잘려나갈 정도였어요. 신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새 영화가 떠오르면 회사 1년치 예산과 급여를 한 방에 쏟아붓는 타입이었죠. 대부분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한 번은 아니었어요. 30초짜리 키스신, 여성이 상반신 탈의한 장면을 정부가 반드시 삭제하라 했는데 그는 버티다 공중도덕 위반으로 영구 제작 금지를 당했습니다. 자신과 최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셈이었죠. 그는 북한 감금 이후 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당신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 반드시 데리고 나가겠다. 완벽한 기회는 빈에서 왔죠. 북한판 고질라 풀무치를 서방영화제에 올리려 동분서주하던 중 미 대사관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고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렸어요. 그날 경호원들에게 호텔 앞에서 일본 감독을 만난다고 알렸습니다. 경호원들은 로비에서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죠. 택시에서 일본 감독이 내리는 순간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은 그를 밀어 다시 태우며 자신들도 재빨리 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미국 대사관으로. 5분이 5시간 같았어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대사관이 눈앞에 나타나자 문을 박차고 뛰었습니다. 슬로모션처럼 느리게만 달리는 다리. 그건 오직 영화에서나 쓰는 장면일 텐데 그녀의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죠. 슬로모션 같아, 슬로모션 같아. 대사관 문은 잠겨 있었지만 서로를 밀치다시피 해서 먼저 들어가려 애썼고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북측 추격대보다 먼저 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해냈어요. 드디어 자유. 그리고 가방에는 CIA에 건넬 테이프가 가득했죠. CIA는 김정일이 청부살인을 걸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한동안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겪은 모든 것을 넘기는 대가로 미국의 시민권과 망명을 부여받았죠.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미국에서도 신은 영화를 시도했고 디즈니와 계약했지만 참패했고 돈도 집도 마음 붙일 곳도 없었어요. 결국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그들이 자진 월북했다고 믿었어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북한의 창건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지도자를 따라가겠다며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주민이 있었다는 보도도, 눈물 연출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가문대대로 총살 수용 소행을 당했다는 보도도 뒤섞였죠. 2011년 초 신 감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혼한 상태였고 아내는 망연자실했죠. 이혼했을 땐 미워하면서도 그가 어딘가 살아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죽음은 너무도 잔인해요. 그의 말, 김정일이 죽고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잇습니다. 2017년에는 김정남, 김저일의 장남, 김정은의 이복형이 자신들이 유튜브 몰카를 찍는 줄 알았던 두 여성의 손에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당했죠. 2018년 최은희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밀수품 중 하나는 외국 영화라고 합니다. 밀수망은 거대하고 한때 가장 인기 있는 밀수 영상은 007 스카이폴과 위기의 주부들이었다고 해요. 한 탈북자는 미국인이 전쟁광 악마들인 줄만 알았는데 다 바람 피우고 살더라 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죠. 최근엔 오징어 게임 이 밀수되어 한 북한 주민은 우리 삶과 평행선이 많아 우리가 사는 나라를 새삼 깨닫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이 영화를 위해 납치했던 여배우와 감독의 이야기예요. 기괴하고 믿기 어렵고 끝없이 잔혹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검색 기록도 이번엔 꽤 섬뜩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제발 안전하시길. 그럼 일요일에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